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이든은 놀란다. 2. 미국의 심각한 상처. 3. 일본인은 한국을 무섭다. 미국의 초대형 뒤통수에 삼성이 반격 행보를 보이자 바이든 정부가 당혹해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삼성과 SK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려 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총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240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던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심각한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조치가 현실화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 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SK하이닉스는 우기와 다롄에서 디램 50%와 낸드 30%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 금액 1,280억 달러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 중국의 80% 이상 의존하는 소재 및 부품이 2,000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당장 한국 기업의 반도체 설비 업그레이드를 막아버리면 이스턴 디지털과 마이크론 등 미국 메모리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입게 됩니다. 최근 삼성전자 DS 부문 사장이 미국 주도의 칩사 동맹과 관련해 중국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기업 하나가 초대형 뒤통수에 가담해 비판받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이 메모리 반도체 신규 납품처로 중국 양쯔 메모리 YMTC를 선택해 버린 것입니다. 아이폰 14 시리즈와 보급형 모델 새 3세대에 128단 낸드를 탑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낸드 플래시와 디램을 조달해 왔지만 YMTC로 눈길을 돌리고 있어 한국 매출 의존도는 더 낮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애플의 이 같은 행보는 메모리뿐 아니라 패널에서도 엿보인 바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OLED 패널을 주로 사용하다가 최근 중국 BOE를 협력 업체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미국 기업이 나서서 중국 제품을 채택하는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행보에 미국 의회가 일부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YMTC는 중국 정부 지원금이 최소 280억 위안 6조 원이 투입된 기업으로 현재 3%인 점유율을 잃은 시일 내에 10%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내 투자 금지로 삼성과 SK의 성장을 막은 후 YMTC와 경쟁을 붙여 한국 반도체 산업을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YMTC는 연내 세계 최초로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삼성이 한 단계 더 높은 236단 생산 계획을 밝히며 급하게 불을 껐지만 애플의 행보는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경우 삼성전자가 33%, SK하이닉스가 20%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 뒤로 일본 키옥시아 15%, 미국 웨스턴 디지털 13%, 마이크론 12% 등이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도 중국 내 한국 점유율이 낮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사드 사태 때 한국이 중국의 불매를 당해도 뒷짐을 지고 있었고 현대차와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하락할 때도 관망해 왔습니다. 사드 사태가 있었던 2016년에는 팀쿡 최고 경영자가 중국 관리들과 2,750억 달러 규모의 비밀 계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5년간 32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엄청난 내용이었죠. 대신 애플은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 앱 장터인 앱스토어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았고 기술 개발 투자를 약속하는 동시에 중국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겠다는 비밀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즉 애플은 중국 스마트폰 생태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3년만 해도 20%에 달했던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사드 사태 후 1% 밑으로 급락했으며 그 반사 혜택은 애플이 차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중국 내 600달러 이상 스마트폰 점유율에서 애플은 전 분기보다 12%나 오른 70%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화웨이가 주춤하는 사이 점유율 22%를 달성하며 1위로 올라선 바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애플이 중국 반도체를 쓰든 패널을 사용하든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의 약 90%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아이폰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 공장도 대부분 중국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칩사 동맹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도체 장비만 해도 한국의 미국 의존도는 약 25% 정도입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는 일본 25%과 네덜란드 25%를 포함하면 사실상 미국 정부의 동의가 없다면 반도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9월 11일 바이든 대통령 트위터에는 놀라운 내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인텔 반도체 신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미국으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공급망을 훼손하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과 인텔 지원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텔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를 투입해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기술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부품 등 공급망이 자리를 잡으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인텔 우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텔은 올해 초 차세대 나 EUV 장비 5대 도입 계약을 네덜란드와 먼저 맺기도 했습니다. 이는 2나노미터 이하 첨단 공정 구현의 핵심이 되는 장비입니다. 기존 제품보다 더 미세하게 회로를 새길 수 있어 가격도 2배가량 높은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인텔은 나 EUV를 도입해 2024년 2나노 수준을 선보이고 2025년이면 1.8나노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ASML이 생산 예정인 EUV 55대 가운데 18대를 확보하며 인텔보다 네덜란드 ASML 매출에 더 큰 영향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차세대 장비를 먼저 확보했다는 것은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은 인텔보다 늦은 6월에서야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삼성전자 반도체 인프라를 빼먹고 자체 산업을 키우려는 모습은 다양한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미 상무부가 삼성 등의 반도체 자료를 요청했을 때부터 보였던 징조입니다. 최근에는 일본과 2나노 개발을 위해 합작 투자를 검토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도쿄일렉트론, 캐논 등 일본 장비 업체들과 인텔, IBM의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하기다 경산상은 5월 미국으로 건너가 반도체 공급망 협의를 추진하며 삼성을 뛰어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IBM 측의 2나노 제품 공동개발 의사까지 타진했던 상황입니다. IBM이 반도체 설계에 강점이 있다면 일본은 장비와 소재 쪽이 강하다고 설득하면서 말입니다. 이들은 인텔을 중간에 끼워 넣어 생산을 맡기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 러몬트 상무장관과 접촉했던 상황입니다. 2019년 일본이 삼성 EUV 공정을 막기 위해 수출 규제를 했을 때도 미국이 아무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몬트 상무장관이 한국에 투자하려는 대만 반도체 기업을 꼬드겨 텍사스주에 50억 달러 규모의 신공장을 유치했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자국 우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경쟁력을 잃게 했고 삼성이나 SK에는 중국 투자 중단을 일으키면서 말입니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는 지속해서 나빠지고 있습니다. 2018년 556억 달러였던 흑자는 올 2분기 적자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또한 사드 사태 이후 중국에서 경쟁력을 잃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자리는 현재 테슬라가 빠르게 치고 들어와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미국에 55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공장 설립 의사를 밝혔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뒤통수를 맞은 상태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위 9%로 부상하며 1위 테슬라 70%를 추격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말이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28개 차종 중 22개는 미국 브랜드입니다. 사실상 해외차는 배제하고 자국차만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 투자하는 것을 막지 않는 행동은 삼성 등을 유치하며 중국 투자 금지를 외쳤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된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에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갑질에 강력히 경고하는 행보를 보여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하며 중국 투자를 금지하자 삼성은 약 일주일 후 브라질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을 논의했고 MOU를 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지 보도를 통해 한국 내에 알려진 상황입니다. 브라질 정부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왔고 최근 미국의 행태에 불만을 가진 삼성전자가 반격 카드로 사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멕시코 정부 또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멕시코가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며 러브콜을 보내왔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추석 연휴 때 이재용 회장이 멕시코를 찾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미국이 해외 출장지로 거론됐지만 멕시코를 먼저 방문한 상태입니다. 멕시코는 삼성엔지니어링이 대규모 정유 공장을 건설 중이고 삼성전자가 다양한 전자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만큼 핵심 국가로 통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인수한 하만 공장도 멕시코에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놓으며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어 반도체 또한 충분히 이들 나라에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끌려다니지 말고 현명하게 움직이길 바랍니다. 지난밤 제11호 태풍 한남노 북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역대급 태풍이라고 연일 보도되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포함이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6일 오전 4시 50분께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한 가운데 경북 포항과 경주 등 남부 지방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와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포항에서는 400mm의 물 폭탄이 쏟아지며 도시가 침수되고 사람들이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 포항 시민은 저번 폭우는 애들 장난 수준이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폭우가 삽시간에 포항을 수상도시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봇대가 쓰러지고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포항 이마트 상황이라면서 나온 사진은 놀랐습니다. 공개된 포항의 CCTV에는 5호 광장, 양악사거리, 대도사거리, 주파사거리 등 도시 주요 지점이 폭우에 침수됐거나 침수가 시작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대도사거리 해도 방면은 도로에 있는 차량이 절반 정도 잠길 정도로 물이 차오른 상태였습니다. 한때 포항에서는 피해당한 사진들을 찍어 올리며 살아 서봅시다.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라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시장이 침수돼 주민 5명이 고립됐고 오전 4시쯤에는 오천읍 한 숙박시설에서도 불어난 물로 투숙객들의 발이 묶이는 등 구해달라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물로 가득 찬 도심에 고립된 주민들을 위해 누구도 구조하기 위해 나서거나 쉽사리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굉음을 내며 물살을 가르며 전진하는 차량이 보였습니다. 바로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였습니다. 해병대 1사단은 고립이 예상되는 주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 2대와 고무보트 3대를 투입했다고 했습니다. 이날 나타난 상륙돌격장갑차는 남부소방서 구조요원을 태우고 청림초등학교 일대에서 구조활동을 벌였습니다. 포항 전역이 물바다가 도면서 마치 전쟁 상황을 방불케 했는데 물 위에서 기동하는 상륙돌격장갑차는 가장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가능케 했습니다. 현장 영상이 올라오면서 불어난 물에 고립된 주민이 장갑차에 올라타 구조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15개 해상, 공중 지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색구조 부대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출동했습니다. 포항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든든하다며 빨리 인명피해 없이 모두가 구조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날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이 시선을 끊었습니다. 상점 앞에 덤프트럭들이 버젓이 주차된 사진이었는데 평소라면 영업을 방해하거나 무단 주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의 사연을 알게 되자 모두가 감동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덤프트럭 기사들이 태풍 오는 날에 어차피 일 못하니까 가게 앞에 차를 세워서 가게들을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글쓴이는 진짜 이거 엄청 좋은 것 같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덤프트럭 기사님에게 남긴 한 상인의 메모가 올라왔습니다. 이 메모에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좋은 일에 동참해주신 사장님들의 성의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위기 속에서 서로 돕는 따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륙장갑차인 KAAV의 구조 모습과 활약 영상들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활약을 펼친 해병대 상륙장갑차는 미국이 미 해병대의 작전을 위해 개발한 상륙장갑차로 우리 군은 지난 1998년에 미국으로부터 140대를 면허 생산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륙돌격장갑차는 해병대의 상징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3m의 높은 파도가 치는 바다와 접근이 어려운 해변 등 거친 지형에서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초의 미국의 LVTP-7A 원상륙돌격 장갑차를 사용했으나 한국에서 면허 생산하면서 성능을 개량시켜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EAAK라는 증강 장갑을 추가해서 방어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14.5mm 기관총을 300m 거리 정도에서는 방어가 가능하게 했고 기존 K612.7mm 기관총에 40mm 고속 유탄 발사기 K4를 장착했습니다. 지난 7월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 님팩에서 우리 해병대가 연합 상륙 훈련을 주도했는데 여기서도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 KAAV는 놀라운 기동력을 보여줬습니다. 각국 해병대원들은 KAAV에 나눠 탑승해 본격적인 상륙돌격 작전을 벌였는데 통가에서 온 한 해병은 우리도 저런 장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체험해볼 수 있는 데다 한국의 해병 전술도 의할 수 있어 좋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6년 필리핀은 한국의 총 8대의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를 계약했습니다. 현재 원 개발국인 미국을 제외하고 AAV-7A1의 생산 라인을 가진 곳은 우리나라의 하나디펜스뿐입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필리핀 상륙돌격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한국형 상륙돌격장 갑자기 미국 배 시스템즈의 AAV-7A1을 누르고 최종 승리한 것입니다. 당시 24억 2,300만 페소, 약 601억 원 규모로 8대의 상륙돌격장갑차를 도입하는 사업에서 필리핀 국방부는 성능과 가격 측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한국의 하나디펜스를 선택했습니다. 원개 발사를 누르고 한국이 수주에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 중에 필리핀은 4대를 2019년에 인수했는데 필리핀 해군은 이를 자랑스러워하며 필리핀 해군의 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상륙돌격장갑차는 현재 전 세계 12개국이 운용하고 있지만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과 사고가 잇따르면서 미국은 ACV 2.0 사업을 진행해 기존의 AAY-7 상륙장갑차를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도 지금 차기 상륙장갑차 사업을 진행해 기존의 KAAV를 대체해 나간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수명주기가 도래하는 기존 상륙돌격장갑차를 대체할 신형 장갑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내겠다며 2018년부터 상륙돌격장갑차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미국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가 현재까지 운용 중인 상륙장갑차의 해상주행 속력은 13km/h에 불과해 수평선 너머에서 발진할 경우 해안선까지 3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륙시간이 길어질 경우 상륙장갑차와 상륙정에 탑승한 병력이 극심한 전투 스트레스에 노출됨은 물론 천천히 접근하는 상륙장갑차와 상륙정을 상대로 적들이 직사포 사격을 할 수 있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이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무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상륙돌격장갑차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신형 상륙돌격장갑차를 개발하고 있는 하나디펜스는 ADX 2019에서 KAAV-2의 스케일 모델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KAAV-1과 2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속도라고 했는데 KAAV-1은 지상에서 72km/h, 해상에서 13km/h의 최고 속도로 운용할 수 있지만 해병대는 KAAV-2의 속도를 육지에서 100km/h, 해상에서 30km/h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km/h로 개발하려고 목표를 잡았지만 이보다 더 빠르게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엔진 출력도 1500마력으로 기존의 400마력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주무장으로는 40mm 기관포가 장착돼 강력한 화력을 자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방어력도 2배 이상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미 한국은 미국에서 라이선스 받아 생산해 일부 개량한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를
필리핀에서 미국을 누르고 수주를 따낼 정도로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한국이 작심하고 차세대 36돌격장갑차 KAAV-1을 만들면 제2의 K2 흑표전차처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명품 장갑차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형 36돌격장갑차는 지난 2012년에 일본이 도입하려 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에 대비해 펄격 판담치를 침략당하면 이를 가지고 탈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고 자신들이 무기 수출 3원칙을 깨고 한국에게도 무기를 팔겠다는 흑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일 군사협정이 무산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하자 일본은 한국산 구입을 포기하고 미국산 구형 장갑차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일본의 장갑차를 팔았다면 아직도 독도 야심을 드러내는 일본에 우리 장비를 내줄 뻔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어이없게도 이번의 태풍 흰남노를 보도하면서 지도에 슬쩍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일본은 센카쿠를 방어한다고 한국형 36돌격 장갑차를 산다고 했지만 지금의 행태를 보면 독도를 침공하기 위해 이를 언제 사용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36돌격 장갑차는 현대전에서 36작전을 가능케 해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만들 신형 36돌격 장갑차는 만약 일본이 독도 도발을 해온다면 삽시간에 들어가 초토화하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보여줄 예정입니다.